네, 계속해서 이제 위험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좀 기초하게 된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면 좋은데 요약 강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에 대한 질량 값으로 나타낸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증기 비중 구하는 방법입니다. 증기 비중.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28.84 또는 29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증기의 분자량에 대해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열이라고 하는 거, Q는요, MC 델타 T, 여기서 질량, 비열, 온도 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자,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용기를 봤을 때, 자, 이거 주사기라고 생각하세요. 1기압이고 4리터가 채워져 있는 이 기체를 압력을 줘서 꽉 내려서 가운데만큼 부피를 2리터로 줄여주게 되면 압력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압력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압력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압력을 왼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PV는 콘스탄트하다.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 되는 거고요. 결국 P1, V1은 P2, V2라는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부피는요, 또 온도에 대해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온도에서는 비례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몸이 막 이렇게 늘어지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움츠려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피는 온도에 대해서 비례관계가 있다. 역시 온도를 왼쪽 항으로 이항해 주게 되면, 자, T분의 V는 콘스탄트하다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샤를 법칙이 되는 겁니다.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압력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는 거고 온도에 대해서는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피라는 게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는 물질의 양을 표현할 때는 몰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압력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우리가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PV는 이걸 이제 비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례 상수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PV는 NT라고 하는 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례 상수는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는 기체 상수 값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PV는 NRT라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고, 우리가 많이 보던 공식이니까,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분의 무게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좀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떤 기체 B와 A에 대한 확산 속도 B는요, 각각의 분자량에 대해서 제곱근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해서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이 공식을 기억해 두시는데, 여기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위험물은요, 말 그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인화성, 발화성 물질, 뭐 책 같은 경우에도 인화성이라는 게 말뜻이 뭐예요? 인화성은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는 물질이에요. 근데 책도 불이 붙고 휘발유도 불이 붙고, 그 어떤 게 위험물이냐? 대통령이 정하는 거예요. 책도 불이 붙고 무슨 책장도 불이 붙고 하지만, 그런 인화성 물질들 중에서도 특별히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어렵거나 화재가 확대되는 게 빠르다든가 이런 물질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험하니까, 이건 위험물로 정할게. 그런 게 바로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은요, 보통 6가지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1류부터
종류별로 성격대로 6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위험물은 인류부터 육류까지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인류는 뭐냐면 산화성 고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산화성 고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연성 고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인화성 액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반응성 물질이고요. 여섯 번째는 바로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성 고체와 산화성 액체는 산화반응이 끝난 고체와 산화반응이 끝난 액체이기 때문에 연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산화반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산화반응이 끝났습니다.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얘네들은 불연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성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산화반응이 끝났으니까 산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 얘기 뜻은 뭡니까? 또 결과적으로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조연성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조연성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산화성 액체니까, 산화성 고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인류는 염산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물속에 넣으면 물에 가라앉아요. 물에 가라앉는다는 얘기 뭐죠? 비중이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산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과염산이나 또는 질산 같은 것들도 물속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비중은 1보다 크다.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를 이제 이따가 또 이어서 다시 표지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인류와 육류는 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 방법을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는 불이 붙지 않는데 가연성 물질과 접촉해서는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는 발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나 마찰 이런 걸로 인해서 산소를 방출하고 불이 붙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연성 액체는 연소하기 되게 쉽습니다. 왜요? 얘네들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만나면 불이 굉장히 잘 붙는 거야. 그래서 연소하기 쉽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속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빠를 속자. 연소도 되게 빠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연소하다 보니까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삼류 같은 경우에는 물과 만나서 발열하는 경우나 또는 이 중에서 이제 자연 발화성만 있는 게 뭐냐면 P4라고 황린인데, 황린의 경우는 물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삼류 위험물들은 물과 만나서 접촉해서 발열하거나 또는 발화하고 또는 그냥 저절로 불이 붙는 그런 물질들이 삼류 위험물들이 되겠습니다. 사류는요, 인화성 액체예요. 불이 굉장히 잘 붙죠. 그러니까 인화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보다 어때요? 기름 같은 거 물에 잘 녹아요? 잘 안 녹죠. 그리고 가볍죠. 그러니까 물에 잘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보다 가볍고 또 물에 잘 녹지도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증기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같은 경우가 보통 공기보다 한 4배 내지 5배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기반응성 물질은 일종의 폭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가연성 물질이면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열, 충격, 마찰로 인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오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제가 지금 너무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유별 위험물 6가지류들은 성격대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경우에 그러면 소화 방법은 뭐냐? 인류나 육류는요, 원래는 이제 인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가연성 물질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연성이니까 소화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가연물에 따라서 가연물에서 발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물로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만큼은 물과 만나면 발열 반응 내지 산소가스 발생. 그래서 물로 끄면 안 돼요.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에 대해서는 모래 또는 소다제로 꺼야 되는 거고, 이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물로 끕니다. 단, 철근막,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황아린까지 얘네들의 경우에는 물로 꺼서는 안 돼요. 모래 또는 소다제로 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물하고 만나서 폭발하니까 물로 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저암으로 질식소화합니다. 이 팽창질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돌가루인데 이게 나트륨 같은 거 부재를 불났을 때 그거 뿌려주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요. 확대가 돼요. 팽창이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질식소화하는 경우고요. 자, 사료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포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식의 질식소화가 가능하고 안개상의 주수소가 가능합니다. 자, 오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얘도 없고 무조건 다 물로 다량의 주수의 냉각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불연성이니까 소화 방법이 있을 수 없지만 이 경우도 가연성 물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마른 물에, 어떤 경우는 분말 소화약제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류별 위험물의 분류가 나와 있어요.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고 지정수량이 50kg인 거. 자, 1등급인 것들, 2등급, 3등급, 또 등급별에 따른 품명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정수량과 그 다음에 위험 등급 같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넘어가시면 용어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로 이제 그 유황 같은 경우는 춘도가 60 중요한% 이상인 걸 말하는 거고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메탈이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요한%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금속분에 대한 얘기 쭉 내려가셔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1석유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석유류는요, 인화점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은 1석유류, 인화점이 21도에서 70도 미만인 것은 2석유류,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육류염물에서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요한% 이상인 것,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 요 정도만. 그래서 어떻든 이 페이지에 나오는 용어 정리는 이건 반복해서 읽으셔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넘어가시면 이제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거 주의사항은 또 가끔 자주 나와요. 자, 얘네들은 인류와 육류는 타지 않는 물질이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연성 물질인데, 가연물에 대해서 발화원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연물 접촉주의라고 주의사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연물 접촉주의. 이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류의 포장용지는 유리병이나 또는 드럼통이란 말 타지 않아요. 근데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다 보니까 종이로도 포장하고 플라스틱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탈 수 있는 물질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화기 충격주의가 또 별도로 육류하고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보다 얘는 화기 충격주의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산화물은 또 물과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산화물은 물기염금이 추가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류염물은요, 이건 화기주의하면 돼요. 화기주의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철근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어떻다 그랬죠? 이거는 물하고 반응하니까,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가스 발생하니까 물기염금이 추가돼야 되는 경우고요. 자, 다만 이 중에 인화성 고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화성 고체. 인화성 고체는요, 이 경우에는 유증기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화기주의인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의 경우는 물기염금,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한다. 자, 삼류염물. 자, 삼류염물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그럼 당연히 화기엄금 하면 됩니다. 자연발화성 물질은. 그런데 여기서 화기엄금뿐만이 아니라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기 접촉 엄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는 이건 또 물기엄금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류염물은 그냥 뭐 외우기 너무 쉬워요. 그냥 화기엄금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증기에서 불이 붙는 거라서 화기를 절대적으로 금지를 시켜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오류염물은 화기엄금 외에도 외에도 충격주의가 포함되어야 돼요. 충격주의.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차광성으로 피복해야 되는 경우와 방수성으로 피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수성으로 피복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금속 물질들이죠. 그래서 인류 중에 가산화물, 이류 중에 철근마, 삼류 중에 금속 물질. 얘네들은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거고, 차광성, 열에 의해서 무슨 열분의 반응이 일어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 삼류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그 다음에 사류 중에 특수인화물, 오류, 그 다음에 육류 이런 것들은 차광성 피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지만
위험물들을 운반할 때 같이 혼재서 보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혼재 기준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 그게 뭐냐면 같이 운반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합니다. 자, 1, 2, 3, 4, 5, 6, 6가 있고요. 1, 2, 3, 4, 5, 6, 6가 있는데 4, 2, 3, 5, 5, 2, 4, 6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도표를 좀 그려드릴게요. 우리 책에 있는 거지만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자,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야. 자,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정리가 되죠.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그러면 4류는 2, 3, 5류하고만 혼재가 가능한 경우고 5류는 2류, 4류하고만 혼재가 가능한 거고 6류는 1류하고만 혼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 정도 위험물에서 중요한 건데 물과의 반응식. 자, 이건 저만의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수성 물질들은 물과 반응하면 막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식.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물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물에 대한 얘기. 자, 여러분들, 우리 주기율표 이제 공부 뭐 좀 하시다 보면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트륨이라든가 또는 칼륨이라든가 또는 CaC2라고 하는 탄화칼슘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게 화학식이 뭐죠? 이게 바로 H2O입니다. 근데 주기율표상 보시면 이 전기무성도라는 게 전기무성도 뭐냐면 상대방의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산소가 되게 셉니다. 산소는요 8번이라서 2개, 6개를 채우는 애예요. 이 경우는 산소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가 2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2개를 뺏어와야 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산소는 전자를 뺏어서 마이너스 2가가 되면서 안정해지는 물질이에요. 수소는요 1번입니다. 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전자를 하나 가져와야 돼. 하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가져오려고 하는 애들을 비금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전자를 수소가 뺏어올 수 있을까요?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3.5고 얘는 2.1밖에 안 돼. 능력이.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산소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오히려 전자를 얘는 뺏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반면에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은 11번, 19번,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8개 하나야. 2개, 8개, 8개 하나. 그럼 얘네들은 전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자를 버리고 싶은 애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얘네들은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가 되고 싶은 애고 얘는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가 되고 싶은 애예요. 이게 옥텐룰을 만족시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들 전자를 주고 싶은 애들이니까 금속이고 얘네들은 전자를 받고 싶은 애들이니까 비금속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나트륨이라는 애가 만약에 물을 만났어요. 이렇게 물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은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 경우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수소는 전자 뺏기는 애라고 산소를 만나면. 근데 이 원래 산소라고 하는 건 전자를 2개만 사냥하면 되는데 수소가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내 전자 뺏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산소를 만나서 내 거 너 줄게 그냥 너가 다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OH가 되면 산소는 원래 전자를 2개를 사냥해야 되는데 수소가 평생 옆에 붙어서 내 거 준다고 하니까 전자 하나만 사냥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산화이온이 되는 건데 이 수산화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만 사냥하면 돼요. 평상시에 수소하고 수산화이온하고 얘가 수소이온이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물속에 나트륨이 턱하니 껴들어왔어. 이 수산화이온은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속을 무지막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어떻게 돼요? NaOH가 되죠.
남는 건 뭐하나? 수만 남죠. 그래서 수소가스가 생기면서 자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물속에 넣으면 수소가스가 생기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노래 만들었습니다. 수산기는 금속을 좋아해. 이거는 모든 금속 물질에 포함이 돼요. 수산기는 뭐라고요? 금속을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CaC2라고 하는 탄화칼슘을 물속에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떻게 되죠? 자, 이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 요점 정리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건 수산기. 누굴 좋아한다고? 금속을 좋아한다고. 물속에 CaC2를 딱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숨어있죠, 칼슘이. 금속이란 말이야. 가만히 안 두죠? 이렇게 결합해버립니다. 그래서 CA는 2가 플러스고 OH는 마이너스 1가니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각각의 절대값 해가지고 CaOH2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깁니까? 아세틸렌 가스가 생깁니다. 반응식 완결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탄화칼슘을 물속에 넣었더니 이와 같은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교재에 인류 중에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인류는 물과 만나면 산소가스를 발생하는 거고 이류는 물과 만나면 수소가스 발생하고요. 삼류는 물과 만나서 수소가스 발생하는 거 아세틸렌 또는 포스핀 가스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물과의 반응식. 자, 그리고 이제 연소 반응식입니다. 연소 반응식. 연소 반응식은 뭐냐 하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식이에요. 자, 뭐냐? 탄소가 산소와 만나면 탄소는요 플러스 4가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각각의 절대값 상대방 아래 천자 하면 CO2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가 산소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H2O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AL이 산소를 만났다? 이건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만들어지는 게 바로 Al2O3라고 하는 산화알루미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반응식 중에 보면 S는요 산소와 만나면 얘는 플러스 4가가 되니까 SO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산소와 만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와 만났을 때. 자, 그래서 만약에 또 P가 산소를 만났다? 얘는 마이너스 2가고 얘는 플러스 5가거든. 그럼 이거는 P2O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소 반응식에서 산소의 결합 반응식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만약에 CH4라고 하는,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죠. 자, 책에 뭐 있죠? P4S3가 있고요. 이게 산소와 만나는 거야. P가 산소와 만나고 S가 산소와 만나는 겁니다. P가 산소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P2O5. 그리고 S가 산소 만나면 뭐 만들어진대요? SO2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쪽이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P가 4개니까 4개 되려면 어떻게 돼요? 2배 하면 되죠. 황이 3개니까 3배 하면 되는 거고요. 산소는요, 이온은 10, 삼유는 16개, 16개다 8배. 이렇게 해서 개수 맞추면 연소 반응식 끝!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또, 인이 만약에 산소를 만났다, 정린. 뭐가 나올까요? 자, 인이 산소를 만나면 당연히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이 2개니까 어떻게 2배. 산소 5개니까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트리에틸알루미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트리에틸알루미늄. 자, 트리에틸 C2H5,3의 Al. 자, 이 경우가 산소와 만났다. 연소 반응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산소 만나고 수소가 산소 만나고 알루미늄 산소 만나는 경우야. 탄소 산소 만나면 CO2. 수소 산소 만나면 H2O. Al이 산소 만나면 Al2O3야. 볼 것도 없어요. Al 2개죠? 2배. 탄소 3위는 6, 20, 12개. 수소 3, 5, 15, 30개, 15배. 산소 몇 개 됩니까? 24개, 15개, 3개 더하면 42개. 그럼 21배. 끝났죠. 그래서 연소 반응식은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물과의 반응식과 그 다음에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생성되는지, 이거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